번째 기술대 전력산업연구원 부산 세미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력 수요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합니다. 전력 수요가 옛날부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에어컨 수요라든지 난방 수요라든지 최근에는 AI 이런 수요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거 잘못해가지고 날씨가 뭐 변동성 심하다는 그러면 성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기온, 특수일 효과, 또 이잘 문제오는 반영하는 체험업 교수님께서 체험업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험업 교수님은요, 서울대학교에서 통계학 박사를 하시고 미국 인디아나 대학에서 경제학 학위를 하셨습니다. 인디아나 대학의 박문조 교수, KDI의 금융경제부 부연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에서 경제학과에서 교수에서 지금 교수를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래소 기업평가위원회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배관시설 이용자 협의회위원, 에너지 경제 편집위원, 여러 가지 또 장기차량가스 수급계 수급위원회위원, 또 전력수급 기본계 수요예측위원회위원 등을 맡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경제학자 중에서 이 타임시리즈 계량경제학 쪽으로 가장 첨단의 연구를 하고 계시고 방송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영원 교수를 나오실 때 박수 맞아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최홍입니다. 정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들 기존은 모델쟁이 혹은 계량경제학자들 앞에서 하다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수요 예측, 전력 수요 예측 때문에 대학원 공부도 하게 된 그 모티베이션을 받았던 세대인데요. 제가 전력 수요 예측을 한 지는 한 25년쯤 됐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국내 전력 수요는 서울관대 김창식 교수님하고 많이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미국 시장에도 관심이 많아서 미국 데이와헤드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그 인디애나 대학의 장효승 교수님, 박준영 교수님, 그리고 미주리 대학의 잭 밀러 교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력 수요 예측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은 한 문구인데 사실은 어떤 것들을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이 뭐냐, 그리고 어떤 빈도로 예측하냐, 그리고 얼마나 예측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되는데요. 대상으로 보면 부하, 최대 전력, 최소 전력 이런 것들은 물리학 용어로는 일률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그 경제학 용어로는 스탁 변수에 해당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단위도 킬로와트, 메가와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전량, 판매량, 소비량 이게 다들 비슷할 것 같지만 발전량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특정 기간 동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양, 그리고 뭐 판매량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판매 수입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판매되는 양. 나와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소비량은 또 이제 통계에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총 소비되는 양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특히 여기 이제 부하, 최대 전력, 최소 전력은 옛날에는 그냥 한 시계열만 가지고
하나의 종류의 자료만 분석을 했으면 되는데 요새는 태양광을 비롯한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총구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용되는 양이냐, 개통구하냐, 개통구하는 그 PPA 태양광까지 포함되는 그러니까 BTM 태양광이 빠진 부하, 우리 그 송전선에 올라가는 그 부하를 말하고요. 시장 부하면 뭐 PPA 태양광이나 그 BTM 태양광이 빠진 실제로 거래되는 양, 이거를 예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개통 부하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전력 거래소 입장에서는 시장 부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상을 얼마나 자주 예측을 해야 되는가. 시간별 부하라고 하면 시간별로 예측을 하는 걸 거고요. 그거를 뭐 5분별, 30분별로도 예측을 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 그러니까 대상과 빈도 요 컴비네이션만 해도 되게 많은 그 예측 대상이 됩니다. 주별 최소 전력, 월별 최소 전력, 연도별 최소 전력, 일별 최대 전력, 일별 발전량,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연도별 부하를 시간별 부하를 15년간 다 예측하면 그러면 거기서 주별로 최대값 잡고 연도별로 최소값 잡고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조합들 마다 그 저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이제 뭐 15년 동안 예측을 할 필요도 있고, 이거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처럼 발전소를 얼마나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필요한 기간이고요. 2, 3년을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발전기 정비 계획을 예측할 수립할 때 쓰고요. 얼마 전에도 했는데 3, 4개월 예측을 할 필요도 있는데 이거는 계절별 전력 수급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틀 예측, 그러니까 하루 전 발전 계획 같은 걸 할 때는 이렇게 이틀만 예측을 해도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팀이 이제 전력 수요 예측 모형을 25년, 30년 동안 해왔는데 계속해서 바꿔왔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이 일이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전력 데이터는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계량 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시계열 특징을 잘 반영을 하면 또 그만큼 성과가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최신 기법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50분인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최신 기법이 나오면 그것들을 도입을 하고, 또 이게 최신 기법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전력 수요의 특징이 되게 바뀌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더라도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이게 예측인데요. 어떤 숫자 예측치를 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측치가 나중에는 왜 틀렸는지 평가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모델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기본, 가스본을 하면서 세고 있는 철칙 중에 하나인데,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예측 전제를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게 제대로 안 되면은 저희 크레디빌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투명하고 정합성을 갖는, 저희가 빈도들이 되게 다른데 각 빈도에서 나온 수치들이 서로 쫑나지 않도록, 그리고 장기, 단기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서로 쫑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주별 최대 전력 예측 모형, 월별 최소 전력 모형 이런 이제 스페시픽한 걸로 나와야 더 딥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 기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은 조금 테크니컬해서 제가 이해시키는데 실패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요거 정도만 알고 가시면 오늘 오신 제가 오늘 밥 먹은 밥값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거를 따로 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월별 총 발전량입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합한 값들을 노구치해가지고 그 1991년부터 2025년까지 그린 겁니다.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증가한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보통 많이 쓰는 13개월 이동평균을 그려보면 이 빨간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로그를 쳤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가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90년대 기울기가 2000년대 기울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트렌드를 갖고 있다. 요거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저보고 두 번째 특징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추세를 근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트라이어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요 파란색 실제 계열에서 그 이 빨간색 평균을 빼가지고 월별로 평균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뭘 기대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를 난방용으로도 쓰고 냉방용으로 쓰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에 높고 봄 가을에 낮을 거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월이고 12월이고요. 평균적으로 1월달, 12월달 겨울에 높고요. 여름철 7, 8월 달에 높고요. 이제 봄 가을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제가 로그를 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변동폭이 대략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의 인트라이어 베리에이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6%, 7%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제가 2월달하고 9월달이 이렇게 났는데 2월달, 9월달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2월달은 뚝 떨어지고 9월달은 뚝 떨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한 50%가 산업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그 추석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10월에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도 1월이나 2월달에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2월달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28일밖에 없잖아요. 29일인 날도 있지만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난방부와 냉방부와 때문에 생긴 베리에이션에다가 그 특수일 효과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특수일 효과를 잘 하고 나면 특수일 효과를 제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겨울철, 여름철, 겨울철, 여름철이 높고 봄가을철이 낮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력 수요를 분석하면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보통 티피컬한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의 인트라이어 베리에이션인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요 옅은 선이 좀 전에 보셨던 그래프인데요. 요 빨간색은 1990년대의 인트라이어 베리에이션의 평균이고요. 요 파란색은 최근 10년의 인트라이어 베리에이션입니다. 이게 보시면 1990년대는 겨울철에 그 평균보다 그러니까 더 전력수가 많은 게 훨씬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90년대가 지금보다 겨울에 덜 추웠냐? 이거는 아니고 90년대에는 난방기구가 없어요. 전력으로 하는 난방기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전력 수요를 발현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난방기기가 급속하게 보급이 되면서 2000년대는 이제 겨울철에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더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임페이션트해진다고 하나? 조금만 춥거나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 인트라이어 베리에이션이 10%가 안 되던 게 최근에는 인트라이어 베리에이션이 거의 20%가 가까워지도록 변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통 이제 타임 시리즈를 가리키면 여러분들 타임 시리즈를 분석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시그널 플랫을 해봐야 된다. 거기서 제일 큰 특징을 찾아라. 트렌드 찾고 시즈널리티 찾고 뭐 그 뒤에 이제 그 특수율 효과들을 찾아라 그러는데 이게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 트렌드라고 시즈널리티를 분석하기에는 시간에 따라서 보냈다는 것 때문에 옛날에 그 보통 교과서에서 말하는 모델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특수율 효과도 되게 중요한데요. 특수율 효과도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주 5일제를 도입했다. 그게 이제 2005년쯤 주 5일제를 도입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평일 대비 토요일이 수요가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2005년 이전,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평일 대비 토요일의 수요가 한 4%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2005년 우리가 주 5일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토요일 효과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토요일이 평일 대비 한 12%까지 빠지는. 그러니까 토요일 효과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일요일 효과는 사실은 옛날에는 평일 대비 일요일에서 빠지는 효과가 23%쯤이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민수용이나 상업용의 수요가 조금 늘어나면서 민수용, 상업용 수요는 또 공휴일에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요일 효과는 한 17%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일요일 효과는 좀 낮아지고 그래도 토요일 효과보다는 높고 토요일 효과는 일요일 효과에 가까워지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세, 계절성, 특수율 효과 이게 전부 다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그 전공은 예측이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붐이 불면서 이제 그 흔히 밖에서 받는 요청 중에 하나가 AI 모델로 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서 그걸로 계속 AI가 학습해가지고 계속 수정할 수 있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죄송한데 그 AI가 성공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우린 그 경제 활동에 관련된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1990년대 데이터가 100만 개 있다고 해도 최근의 데이터하고는 성질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써가지고 훈련을 충분히 시켜도 페일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그 AI 그 머신러닝 그 체계 하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려고 하면 많은 데이터, 동질적인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실 경제 현상에서 보시는 데이터들은 그렇게 동질적인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AI 시대니까 그리고 머신러닝 테크닉 중에 저희가 테이크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되 조금 더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가이드하는 거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AI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이런 것들은 우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별 데이터로 그 모델을 해서 그 추세에서 발견된 차이들이 또 월별 데이터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빈도간 그 다른 모델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AI 머신러닝 테크닉 중에서는 그 저희가 전통적으로 계량적 경제학에서 많이 할 수 없었던 그 비모수 추정이 가능해지는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걔네들이 그 제공하는 플렉서빌리티를 받아들이면서 타임 베링 네이처들을 반영을 해서 예측하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주별 최대 전력 예측 모형을 하겠습니다. 사실 최소 전력 예측이 중요해진 건 최근입니다. 워낙 그 신재생 변동성 때문에 최소 전력을 예측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구축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하고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조금 더 잘해가지고 최소 전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별 최대 전력 완전히 이제 아주 스페시픽한 타겟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지금 또 주별 최대 전력의 시계열입니다. 파란색이 실제 계열이고요. 이게 이제 주별이다 보니까 53주 이동 평균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울기가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월별 총 발전량에 비해서 이 변동 폭이요. 조금 더 큽니다.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제가 일단 원래 시계열에서 이동 평균만 빼면은 요 정도가 나오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총 발전량의 인트라이어 베리에이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7%에서 10% 내외였는데요. 최대 전력은 극값이잖아요. 최고의 수요. 그래서 인트라이어 베리에이션이 대충 20%입니다. 그리고 이 최대 전력은 특수일 효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전력은 특수일이 아닌 날 걸리기 때문에 그 주에 어떤 특수일이 있더라도 그날 아닌 다른 날에 최대 전력이 발현됐기 때문에 그 특수일의 효과가 아주 크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설이나 추석처럼 한 주 내내 쉰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특수일 효과가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력 시계열 분석하다 보면 특수일 효과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연말 연시 효과가 있습니다. 1월 1일은 쉬지만 12월 31일도 전력 수요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조금 연휴가 생기는 그런 효과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명절,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날이랑 추석의 효과가 설 당일이 한 주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쪽에 몰려있다. 그러면은 효과가 2주에 걸쳐서 조금씩 나타납니다. 뭐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때가 31주, 그러니까 8월 첫째 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집중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낮은 게 설 휴가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 휴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들을 전부 다 없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트라이어 베리에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 되는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얘도 시간 따라서 변합니다. 최근 10년의 인트라이어 베리에이션은 거의 3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델을 하는 거가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별 최대 전력을 예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주별 최대 전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계절성을 모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일 효과는 조금 마지널하고요. 그리고 특수일 효과가 발생하는 때의 최대 전력은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추세가 있기는 한데 그 추세는 앞단의 총발전량의 추세랑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해야 되는 거는 기온 효과입니다. 추울 때, 더울 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도 저희의 아주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하계 피크는 8월 넷째 주에 걸렸습니다. 8월 25일인가 걸렸는데요. 8월 25일 수요가 제 기억으로는 1억 킬로와트가 넘었는데, 1억 킬로와트 총과 기준으로요. 근데 최대 전력을 결정하는 기온은 어떤 기온일까? 물론 최대 전력이 발생한 시점의 기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순간적인 기온이 높다고 해서 최대 전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참다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이제 최대 부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온뿐만 아니라 최대 전력이 발생하기 전 며칠간의 기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통 회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설명 변수를 넣어야 되는데, 설명 변수로 그러니까 최대 전력이 발생했을 때 기온을 넣고, 그러면
그 전 시간 기온을 넣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6일 정도의 그 기온 패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144개의 변수를 넣어가지고 회귀 분석을 돌리는 거는 무섭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 생각에는 최대 전력을 결정하는 게 당시의 기온뿐만이 아니라 그 최대 전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온 분포라고 하면은 평균값도 들어가 있을 거고 최대값, 최소값도 들어 있을 거고 어떤 기온에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이런 모든 정보가 설명 변수로 써있으면 좋겠다. 근데 기온 분포는 펑션이 있거든요. 이거를 회귀 분석에 적용하는 거가 그렇게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모델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템퍼레처 디스트리뷰션이 기온 분포 자체가 전력 수요 최대 전력을 결정한다. 요 한 포인트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같은 기온 분포더라도 1990년대의 그 전력 수요의 반응도와 2025년도의 전력 수요의 반응도가 다를 수 있다. 사람들이 임페이션트해지고 경제가 더 잘 살게 되고 에어컨이 더 보급이 되면서 같은 기온 분포에도 더 많은 전력 수요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마련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 맥시멈 디맨드인데요. 위클리 맥시멈 디맨드를 트렌드하고 기온 효과하고 특수일 효과로 모델을 하겠다.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신경 써서 모델해야 되는 부분은 트렌드입니다. 저희가 다른 것들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템퍼레처 이펙트입니다. 다른 것들 많이 해서 트렌드랑 그 캘린더 이펙트는 잘 추정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Y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이 추세랑 그 특수일 효과가 제거된 목표고, 그래서 여기서 템퍼레처 이펙트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템퍼레처 이펙트가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설득했으면 이 전력 수요에 영향을 주는 기온은 어떤 특정 값이 아니라 기온 분포 자체다. 기온 분포 자체가 들어가가지고 기온이 그러니까 최대 전력이 결정된다. 요 프레임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이게 이제 저희가 수학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대상이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식의 포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리츠 레프리젠테이션인데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온 반응 함수라는 게 있어서요. 기온 반응 함수 이렇게 생긴 게 있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0도에서 40도 구간에 기온 반응 함수가 있어서 기온이 낮아질 때도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질 때도 높아지는, 그리고 최적의 기온 한 18도 정도 될까요? 그때는 반응도가 제일 낮은 이런 식의 가상의 기온 반응 함수가 존재해서 그 기온 반응 함수에다가 기온 분포를 적분한 값으로 기온 효과가 표현이 된다라는 게 리츠 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FT는 기온 분포 함수인데요. T 시점의 기온 분포 함수인데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거고, 근데 이 리츠 레프리젠테이션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온 반응 함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데, 우리는 그 기온 반응 함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게 리츠 레프리젠테이션이에요. 이게 사실은 기량경제학자들 앞에서 이걸 발표하면 와, 이가 나오는 모먼트인데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여 주실 것 같아요. 전력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한순간의 기온이 아니라, 혹은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잠깐의 기온이 아니라 그 전력 수요가 실현되기 전까지의 기온의 패스 혹은 기온의 분포가 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정리에 따라서 우리는 기온 반응 함수 같은 거를 상정할 수 있고,
그거를 추정하면은 기온 효과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이제 저희 이쪽에서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해가지고 모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사용하는 기온 분포 함수는요, 체감 기온을 씁니다. 원래는 그냥 시간별 기온을 가지고 기온 분포 함수를 썼는데요. 체감 기온이 훨씬 전력 수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습도가 높고 더우면은 더 짜증이 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게 되는 그런 것 때문인데요. 매주 피크가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이전 144시간, 그러니까 한 6일 동안의 체감 기온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144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포를 그립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피크 걸린 시간에 가까운 데에다가는 웨이트를 조금 더 주고 해서 분포를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 최대 전력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도시 8대 도시의 자료를 이용해서 덴시티를 지역마다 그린 다음에 그것들을 인구 가중 치료해 가지고 그러니까 2025년 8월 넷째 주 우리 하계 피크가 발생했을 때 그 기온 분포가 평균 한 33도 정도 될 것 같은데 144시간 동안에요. 이런 분포가 나오겠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면 여기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모델로 찾은 기온 반응 함수와 기온 분포들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계절성이 나타난다를 보면 요 까만색 선은 초반 10년부의 주차별 기온 효과고요.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은 밝은색으로 갈수록 최근 연도인데 그 변화폭이 커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최근 10년의 기온에 따른 변동이 훨씬 커진 겁니다. 기온 자체가 평균적으로 조금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근데 그래도 같은 기온이었더라고 하더라도 반응도가 커진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라고 한 그 특수일 효과들인데요. 특수일 효과들은 이제 명절 당일이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서 제가 명절 당일이 수요일일 때 그 주에 나타나는 효과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고 1월 1일이 목요일일 때 그 효과가 1월 1일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고 하계 휴가 효과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주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세, 계절성, 추세, 기온 효과, 특수일 효과들을 이렇게 분해를 하면 각각을 컴포넌트별로 분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분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예측한 값과 저희가 실제로 실현된 값의 차이가 나면 뭐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측을 하는 거면 기본적으로 모델에다가 설명 변수의 예측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트렌드 예측치가 필요하고 특수일 예측치가 필요한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특수일은 우리가 달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석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추석인지 올해 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요. 1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고 그래서 특수일 효과는 예측치가 거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렌드도 사실은 저희가 주별 피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전력 수요랑 같이 가기 때문에 총발전량 예측치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기온 효과 예측치인데요. 기온 효과 예측치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1년 동안의 주별 예측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전제를 넣어야 될까? 이게 이제 크루셜한데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물론 기온 예측치가 정확한 게 있다. 1년 동안치. 그럼 그거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예측치가 없다면 기상청에서 말하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그때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 될 건가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는 이번 동계 예측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동계라고 하면 겨울일 테니까요.
우린 보통 한국에서 가장 추운 때는 평균적으로 가장 추운 때는 1월 넷째 주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별 최대 예측을 위한 입력 전제 해가지고 해당 주마다 피크가 걸렸을 때 평균적인 기온 분포를 넣어가지고 측정한 기온 효과들입니다. 근데 이제 기온 반응 함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가장 최근에 기온 반응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번째 1월 넷째 주의 기온 효과가 대략 0.1에 가깝습니다. 0.1이라는 소리는 평균에 비해서 한 수요가 한 10%쯤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전력거래소에서 궁금한 거는 올해 동계 피크가 얼마가 걸릴 것인가. 올해 동계, 그래서 이게 과거 피크의 실적인데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동계 피크의 실적인데 평균적으로는 1월 넷째 주가 가장 춥지만 근데 매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12월 마지막 넷째 주, 이건 1월 넷째 주, 1월 첫째 주, 2월 첫째 주 이런 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피크가 걸리는 시점이 반드시 1월 넷째 주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기온 분포들을 이용을 해서 기온 효과를 계산을 하면 좀 전에 보셨던 0.1보다는 대부분 다 높은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때 발현된 겁니다. 총부하가 2011년에 동계 피크는 2012년 2월 2일 11시에 발생했습니다. 태양광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이건 태양광의 효과가 빠진 총부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동계 최대 전력은 항상 11시에 걸립니다. 근데 뭐 9시에 걸리기도 하고 10시에도 걸린다고 보도가 되는데 그거는 태양광이 깎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일단은 저희 원래 태양광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동계 피크는 항상 11시에 그리고 기온 효과가 10%보다 높다. 이거는 뭐 1월 넷째 주가 아무래도 평균적으로는 제일 춥기는 하지만 1월 넷째 주가 상대적으로 더웠을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평균하다 보니까 조금 낮아진 거고요. 피크는 아무래도 추울 때 걸리기 때문에 그 추울 때의 기온 효과를 반영하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계 피크를 예측할 때 주별로 예측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잡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평균적으로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피크 자체만 봤을 때는 1월 넷째 주의 평균값보다는 더 추울 때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것들의 평균값을 써가지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 수급 계획에서 사용한 자료인데요. 저희 보고 이제 30년, 그러니까 동계 피크를 예측해달라 그러면은 좀 전에 보셨던 피크가 걸렸을 때의 평균적인 기온 효과를 써가지고 예측한 게 9,400만 킬로와트입니다. 94,000메가와트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분포를 쓰기는 하지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평균 기온, 이 분포에서는 평균 기온이 얼마다라는 거를 인덱스로 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7.3도 정도 상정했을 때 동계 피크는 94,192메가와트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델이 이제 스트럭처가 조금 있으니까 여러 전제를 넣어가지고 카운터 팩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 동계 피크가 걸렸을 때 기온,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이걸 넣으면 수요가 얼마만큼 갈 수 있는가? 작년도 기온에서는 얼마만큼 갈 수 있는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작년도는 올해보다 평균 기온만 보면 따뜻했습니다. 근데 작년도 기온 분포를 넣어가지고 저희 모형에서 분석한 거는 동계 피크가 거의 200만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뜯어보니까 저희가 평균 기온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온 분포는 이렇게 시메트릭, 그러니까 아주 예쁜 이런 모델인데 작년에는
작년에 더 따뜻했다라고 하는 그 작년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추웠을 때 집중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이게 이게 전력 수요가 평균 기온은 같더라도 일교차가 큰 날하고 일교차가 작은 날하고 비교를 하면 일교차가 큰 날에 전력 수요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분포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평균 기온만 봐갖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물론 평균 기온은 살짝 높지만 그 기온 민감도가 더 그러니까 더 낮은 기온에 그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더 크게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시나리오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에서 또 필요한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하, 그러니까 태양광이 빠진 부하가 될 텐데요. 보시면 2015년도부터 한 건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시장 부하는 뭐 17시에도 발생하고 10시에도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은 버커브라고 하죠. 그 원래 수요는 11시에 발생하는 게 맞는데 태양광 이용률이 빠지면서 태양광의 발전이 빠지면서 그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시장 부하 최대치는 다른 시간에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 용량, BTO 태양광 용량이라고 하면 BTM과 BPA 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태양광들의 용량이거든요. 뭐 2.3기가 태양광 용량이 작을 때는 4기가까지일 때는 시간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23기가에 작년에는 23기가 올해는 26기가에 달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날도 바뀌고요. 실현되는 날도 바뀌고 시간대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 부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러면 안정적인 것에 발판을 두고 지금 구조를 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는 거는 총부하입니다. 총부하는 11시에 맨날 발생하고 그래서 피크로드 총부하에다가 그 동계 피크가 걸릴 만한 날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추운 날들, 태양광이 잘 안 나온 날들 그래가지고 해마다 한 10개씩 뽑아가지고 한 100개 정도의 샘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날짜들마다 11시 피크 대비 시간별로 부하를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렐러티브 디맨드를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일의 태양광 이용률 같은 것, 이용률과 그 용량을 감안해서 빼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거고 그 중에서 큰 놈을 잡으면 시장 부하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래 뭐 사실은 이게 11시를 100이라고 봤을 때 시간별로 부하가 각각 몇 %인지에 대한 샘플 스페이스고 그리고 요것들에 대해서 태양광 이용률 그러니까 11시에 태양광이 우리는 11시에 최대 전력이 발생하는데 동기에서는 태양광이 없었더라면 근데 11시에 태양광 이용률이 평균적으로는 40%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5% 미만이었다가 어쩔 때는 6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23기가에 50%만 해도 11기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가 최대 전력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샘플 패스인데요. 사실은 9,400만에다가 태양광 이용률과 상대 부하 패턴을 입혀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0개 선이거든요. 이 선들 중에서 각각 선이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인데 그 값들 중에 제일 높은 값들을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11시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1시에 태양광 이용률이 낮게 나오면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9시에 발생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 태양광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도 낮겠지만 깎아먹는 것도 낮은 그래서 이제 시장 부하를 예측한 거는 동계 피크에서 시장 부하를 그러니까 총 부하를 이렇게 예측을 했고
이제 각각 시나리오들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올해 시장 부하는 9,060만 정도.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피크 예측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준안이 되고 이거보다 더 추워졌을 때 해가지고 한 9,300~400만 정도를 저희 동계 피크의 상한 정도로 생각해서 시장 부하의 상한 정도로 생각해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저희 그 최소 전력도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최소 전력 연도 최소 전력을 2001년도부터 보시면요,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이 녹색 칸이 그 해에 최소 전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2010년 이전에는요, 1, 2월에 발생했다가 9, 10월에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추석 아니면 설이었습니다. 설 아니면 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방기기가 보급이 되면서 더 이상 설에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추석에 발생하는데요. 추석에 발생하는데 그거의 예외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은 추석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추석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발생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올해는 사실은 10월 그 추석 때 발생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달, 그러니까 노동절 근방에 어린이날 콤보가 같이 끼면, 그리고 연차 이런 거가 되면 그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력거래소에서 개통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개통 운영에는 5월 달이 정말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1월 달에 언제 최소 전력이 걸렸나 보면 설이 있으면 설, 아니면 1월 1일 주간에 걸립니다. 5월 달은 노동절 아니면 어린이날에 걸리고요. 9월 달은 추석이 있으면 추석에 걸립니다. 이게 이제 최소 전력을 예측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특수일 요건입니다. 11월 달은 재미가 없는데 11월 달에는 이벤트가 없잖아요. 11월 달은 그 월요일에 걸립니다. 월요일 새벽 4시, 따뜻한 월요일 새벽 4시에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요일 효과가 월요일에 나타납니다. 새벽 일요일에 공장이 쉬었다가 월요일 오전에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머신러닝 테크닉을 써가지고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캘린더, 옛날에는 추석이나 설 때 한 5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특수일 효과를 모델하는 거가 그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그 최소 전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2030년 9월 13일이 추석입니다. 추석 근처 날인데요. 이 당시에 미니멈 로드는 그 총부하 기준으로 46,802메가와트인데, 근데 이제 그 태양광이 43기가나 되거든요. 5월 달은 또 태양광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11차 정기분 기준입니다. NDC는 더 늘리시겠다고 하고 12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43기가만 되더라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 뉴클리어가 27기가쯤 되는데요. 27기가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뉴클리어 중에 한 절반 이상은 꺼야, 이 시간에 껐다가 다시 켜야 그 개통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력수가 재밌습니다. 질문 시간만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13번 슬라이드. 제가 질문을 다 하고 또 13번 보려면 이게 이제 갑자기 안 떨어지고 손실 떨어졌어요.
이게 막 벽지로 노는 거, 일터 노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이 보니까 공휴일도 대체 효과가 있어요. 토요일 날 노니까 일요일 날더 일해야 되고 뭐 그런 예, 이틀 그럴 수 연속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저거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불금 효과하고 토요일 오전이 제일 사람들이 깊이 잠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금하고 토요일 오전이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에어컨 수요에서 커뮤팅 타임이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차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에어컨 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막 트는데 집에서는 에어컨 신경 써요. 그 커뮤팅 타임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저런 거는 저런 거는 뭐 어떻게 해보셨는지 그 가구 구성이 많이 변하잖아요. 1인 가구. 그게 난방, 냉난방 수요하고 또 굉장히 밀접하게 열리는 걸 어떻게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효과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1인 가구가 이제 사실은 집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상당히 애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34번. 4번에서 9시에 걸리신다 했잖아요. 9시에.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예전에 이 시스템 에어컨 전에 또 시스템 전후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때가 이제 MB 정부하고 소련 사이에 시스템 에어컨, 왜냐하면은 요새는 난방이 다 전기 시스템 에어컨 사무실이. 그리고 이제 이 9시가 왜 9시냐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겨울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직원들이 제일 먼저 켜는 게 책상 밑에 전열기예요. 그게 확 올라가요.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보호 효과가 좀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이건 제 생각이고,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강 교수님. 진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걸 40년 전에 해봤습니다. 네, 그때 테크닉도 약했고 실력도 못 알아보고, 그래도 나름대로 전력 수요량 킬로와트하고 그냥 킬로와트 들어가고 분석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막 역세지감 느낌이 나. 국밥이 아주. 그래야 굉장히 그 테크닉이고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거고 굉장히 감사했고, 한 가지만 전력 수요 패턴 중에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용이 전력수가 절반인데 2000년대 이후부터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전자나 반도체나 석유하고 철강은 이게 이제 최저 수요를 심야화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부하의 그 심야화하고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도 우리처럼 서울과 추석에는 갈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그 산업 수요가 절반인데 이런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들 이펙트가 어떤지 한번 분석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해합니다. 이게 질문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갖다 주시면 되니까 몰아서. 자, 또 우리 한업에 적용된 질문 좀 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이 추정해 주신 전력수 기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전력시장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든요. 그 수요 기반으로. 근데 요새 그게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수요를 지금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산업용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2년 전부터 안 줄었거든요. 네, 이게 경기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여기 기원 효과를 말씀 주시면 전기요금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향후의 수요 예측에서는 이 요금 기반한, 왜냐면 지금 일반용 주택요금은 또 계속 늡니다. 이게 여전히 전기요금이 낮다는 얘기고요. 높아진 산업요금이 산업수요는 줄거든요. 거의 2%씩 느는 걸로 지금 예측을 했는데 거의 1.5%씩 좀 줄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래야지 이 전력시장의 최대 피크 부하가 전개가 될 거고요. 또 올해는 관세 효과. 그렇지. 네, 이게 트럼프 효과.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산업용 전력 수요가 줄면 그걸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냥 수요가 줄어. 그냥 생산이 줄어. 네. 수요가 이제 줄어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올해는 많이 줄었고요. 이 효과가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향후에 모델에 어떻게 반영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 내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이유수 박사님. 실은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 모델 수요 예측 모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하고 시즈널리티하고 너무 많다더라도 지금 충분히 저는 커버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전력 그게 요금이 됐다 뭐가 이게 어떤 형태로 많이 있을지 또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앞으로 얼마나 이제 성장하게 될지에 그런 분들이 아마 포함이 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거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연중에 여름이 오히려 더 피크가 높았어요. 네, 그 얼마 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겨울이 오히려 남바꿔 했는데 지금은 와가지고 그게 아마 그 온실가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름이 훨씬 더 더워지고 겨울은 훨씬 덜 추워져서 아마 사용의 빈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그 공동성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서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해서. 예, 일단 질문이 많은데 여기까지. 네. 근데 간단하게 딱. 아, 예. 아유, 생각보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일에 그러니까 불금 효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별 모델을 할 때 또 그거의 타임라인 효과를 따로 하고 있고요. 커뮤팅 타임의 효과 그리고 우리가 가구 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효과, 시스템 에어컨이 증가되는 효과, 이게 사실은 다 그런 효과들이 다 있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패턴이 바뀐 거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바뀐 거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분석은 제가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따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 교수님께서 24시간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 산업들 그런 패턴들이 최근에 늘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패턴으로 저는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걔네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어떻게 늘어나면서 수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는 분석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전성 님이 말씀해주신 전기요금 효과 그리고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제 성장률 요 이슈는요. 그 모델은 장기 모델에서 써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주 단기 모델이고요. 장기 모델에서는 경제 성장률과 전력 가격에 대한 효과를 넣습니다. 그리고 전력 가격에 대한 효과가 점점 옛날에는 가격이 낮을 때는 조금 올려도 별로 효과가 없다가 최근에는 전력 가격 인상의 효과가 탄력성이 거의 0.4, 마이너스 0.4 정도까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장기 모형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제가 뭘 쓰면은 제가 정말 많이 욕을 먹기 때문에 거기 그 수급위원회에서 그 판매 단가 이용해 가지고 사용한 요금 대용의 프락시를 만들어주면 그걸 그대로 쓰는데요. 사실 11차 때는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가정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피크가 높아졌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는 겨울보다 여름에 훨씬 평균적으로도 높게 나오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름철의 기온 분포의 변동은 겨울철의 기온 분포의 변동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1도 근데 같이 1도 올라가고 1도 떨어지는 거의 효과는 여름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만 따지면 겨울철이 조금 더 클 수는 있고요. 기온 변동성은. 근데 기온에 반응하는 전력 수요 변동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름이 훨씬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가 조금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측할 때는 가장 최근의 기온 반응의 값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재밌게 전력수요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최영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치고요. 38분인데